이제 감독님 작품 개봉을 하고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이 그래도 제법 GV를 조금 했었고 무대 인사도 이렇게 몇 번 했었는데 그때는 한창 이제 코로나 한창일 때라서 좌석간에 거리 뛰어앉기도 했었고 또 다 마스크를 쓰고 저 또한 마스크를 쓰고 감독님도 마스크를 쓰고 다 GV를 진행했었는데 또 심지어 어떤 영화관은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어서 극장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오늘 이렇게 꽉 찬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들과 대면할 수 있어서 일단은 너무 좋고 또 그것이 또 감독님 영화로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네. 중간에 잠깐 이야기가 나온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주국제영화제가 프로듀서 역할을 해서 제작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이 영화가 국도극장 그리고 다큐멘터리 불순과 같이 JCP 선정작으로 되어서 영화가 나왔고 이후에 극장 개봉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원래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가 단편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장편 제작 지원으로 바뀌었는데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화제가 프로듀서 역할을 맡아서 진행한다는 게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이 영화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투자사가 쉽게 투자를 해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이 영화제만이 이제 좀 만드는 거를 또 이렇게 조력해 줄 수 있고 투자해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거였고 어쨌든 그 영화제 또 성격이랑 또 맞는 또 영화가 아닌가 영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각자 본인의 필모그래피마다 가지는 애정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작품에 물론 애착이 좀 있지만요. 연호신 배우는 이 작품에 다른 출연작들과 비교하면 좀 어떤 애착이 있는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무도 없는 곳뿐만이 아니라 감독님과 함께하는 작업 속에서는 늘 뭔가 제가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조금 인간으로서도 뭔가 성숙되고 제 스스로를 조금 더 시간을 멈춘 상태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을 늘 감독님 통해서 이렇게 맞이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존의 어떤 상업적인 장르에서의 어떤 연기와 그 전에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깨부수는 작업을 감독님과 통해서 조금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전주국제영화제랑 조금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번 이렇게 오면서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슬로건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항상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을 이번에 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뭔가 창의적이고 또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준비들을 항상 해오고 또 많이 관객들에게 선보이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느끼는 바도 이런 전주국제영화제 슬로건과 조금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감독님 작품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또 그 어느 영화제보다 감독님 작품과 함께하는 게 특히 또 전주와 함께하는 게 뭔가 이렇게 운명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좀 더 깊어진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성격이 영화제랑 좀 닮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우진 배우가 이야기하신 점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점에서 이 영화가 전주국제영화제와 좀 닮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또 이 영화를 만들 때 저는 또 영화제도 있지만 그 영화만 극장에서 보는 영화로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되게 뭐 3D가 있고 뭐 특별한 효과가 있고 이런 영화는 아니지만 그 영화관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퀀스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어떤 장면은 그 어둠의 묘사로 그래서 뭔가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도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 이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사운드적인 묘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도 뭐 이거를 우리가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볼 수 있지만 극장에서 봐야 좀 제대로 체험하는 게 아닐까. 제가 전에 한번 들었었는데 연우진 배우가 그 집에서 한번 아무도 없는 곳을 봤는데 그 담배를 피는 장면을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어두워질 때 깜짝 놀랐대요. TV 안에 자기가 반사된 자기가 모여서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는 극장이란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아주 상업적이고 이런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영화를 또 만드는 거에 또 영화에서 도움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극장용 영화라고 요즘에 부르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블록버스터의 형식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아주 기본적인 빛과 어둠이라거나 영화의 구조들을 활용한 아주 기본적인 속성의 것들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방식의 것도 좀 시네마틱한 체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버스터와는 극단에 있지만 또 다른 영화적 체험으로서 이 영화가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식의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이 각각의 에피소드가 전부 분절되는 에피소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 에피소드 구조는 숏폼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용이 되는 구조이긴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 좀 느슨한 에피소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들을 영화 안에서 자주 실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작작자로서 그 구성은 어떤 점에서 용이한가요? 저는 뭐 최악의 하루도 그렇고 더 테이블도 그 대화씬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영화는 하나의 카페에서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이고 그 시간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대화들이 펼쳐지면서 만들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화의 실험을 해봤다면 이번 영화에는 그 대화의 형식을 가지고 가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뭔가가 그 한 사람의 내면이 변화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누군가가 수도 없이 말을 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영화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듣는 영화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매혹적인 장치이긴 하지만 연기하는 배우에게도 매혹적인 장치였을지. 왜냐하면 창석의 캐릭터는 말 그대로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주가 되어야 하는 캐릭터고 기존에 연기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캐릭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나요? 네,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우리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더 기존에 해왔던 어떤 물론 사실 연계 가장 기본이기도 한데요. 사실 듣는 거라는 게 오히려 기본에 더 충실을 하려고 했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이 배우들의 연기를 구경하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현장이 너무 다른 배우들 저 말고 다른 배우들이 연기를 볼 때마다 정말 입 벌리면서 감탄했던 적이 너무 많았는데 특히나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배우들이 많다라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 또 그런 배우분들이 감독님 작품을 정말 좋아해 주시는구나라고도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배우들 통해서 한 수 배우는 느낌이었고 그 뭐랄까 오히려 뭐 수채화, 뭐 그림 이런 거 비유해서 잘 설명하곤 하는데 저는 물감보다는 수채화를 따지자면 물 같은 역할로 좀 잘 그림과 색감과 도화지 사이에서 뭔가 그런 좀 협착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잘 융화될 수 있게끔 물로서의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영화가 공개된 지 조금 지났으니까 드릴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방금 그 배우들의 연기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혹시 연우진 배우 영화를 보시면서 이 표정은 창석의 표정이라기보다 이 배우의 연기에 실제로 감탄하고 듣고 있는 나 연우진의 표정이구나 라고 캐치하신 장면도 혹시 있나요? 글쎄요, 진짜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제가 이렇게 엄마로 넘어가는 딱 시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숙 선배님께서 딱 나오시고
그 어머님이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흘러간 어떤 세월의 어떤 무상함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 표정을 봤을 때 조금 저도 제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하면서 문득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을 했던,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서 그거 저게 약간 뭔가 실제 연우진의 어떤 모습과 좀 닮았다라고 순간적으로 좀 생각해 봤던 것 같네요. 현장에서 그럼 김종건 감독님 혹시 그 구분을 캐치하신 적이 있어요? 아 이거는 창석이 아니라 연우진의 표정이다라는 거.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항상 배우들의 연기를 되게 놀라워하면서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이렇게 구분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표정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특히 이제 에피소드로 봤을 때는 성화라는 남자의 사진가 성화와의 대화씬인데, 거기는 대화씬이 거의 성화가 뭐 다른 에피소드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듣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때 되게 듣는 표정을 보고 있을 때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들었어요. 그 안에 작은 어떤 거기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측은함이나 놀람이나 안타까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서 좀 리스너를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엄연한 극영화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적 순간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영화가 시도한 실험이라든지 김종관 감독이 평소 배우와 작업한 형태를 생각할 때 그 실제와 창작 안의 경계가 미묘하게 허물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두 분이 짚어주신 그 순간들도 그렇고, 각자가 발견할 수 있는 그 경계가 무너지는, 흐트러지는 혹은 좀 합쳐지는 그런 재미를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영화, 그리고 김종근 감독 영화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에서 각자 여러 가지 테마를 다르게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스토리의 영화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창작의 영화, 누군가에게는 상실의 영화, 누군가에게는 시간, 또 누군가에게는 어둠, 각자 다른 키워드로 이 영화를 가장 짙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연우진 배우는 이 영화가 가진 많은 테마 중에 가장 깊숙하게 연기한테 다가왔던 테마는 무엇인가요? 저도 사실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여러 감정을 볼 때마다 이렇게 지점이 새롭게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화에서 또 위스키가 나오잖아요. 또 위스키 한 잔 먹으면 또 분명히 이렇게 느껴지는 지점이 좀 사뭇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는 또 그런 나이에 살짝 접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상실이라는 감정을 조금 많이 갖고 영화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도 처음 영화를 봤을 때도 그런 상실과 모든 것이 이제 멀어져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 스스로 인간 연우진의 삶도 좀 느껴지기도 해서 그 부분에 가장 몰입을 하면서 보면서 저는 처음 볼 때 사실 좀 극장에서 많이 울었던,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좀 살짝 눈물을 훔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또 요즘은 조금 지나고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얘기 들었죠.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한번 다시 보곤 했는데, 또 그때는 또 제가 하는 일, 또 감독님이 또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요즘도 서로의 대화가 또 작품에 대해서도 서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떤 연기를 하고 싶다, 어떤 글을 쓰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하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창작의 지점에서 배우로서 느껴지는 감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상실이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짙게 느껴지는 어둠의 무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사람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 기억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 그 상실한 대상은 다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그게 시간의 상실로 읽혀지는 테마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나이인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상실이라는 테마를 이 즈음에 좀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된 연유는 무엇인가요, 감독님?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좀 그런 명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삶과 죽음, 뭐 빛과 그림자, 그런 상실이 있으면 또 무언가가 또 상실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촬영할 때 우리 촬영 감독님한테 우리 영화가 빛과 그림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림자를 들여보는 영화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럼으로 해서 이제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인간의 삶에서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삶에 대해서도 좀 다시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의 상실에 대한 것도 결국 무엇가 상실되는지, 그거가 어떤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서 그게 창작이라는 거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게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전 작업들을 다시 되짚어 간다면 뭐 최악의 하루도 그렇고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악의 하루는 뚜렷하게 하루라는 시간이지만 더 테이블에서는 시간을 명명하지는 않았어도 이게 뭐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거냐는 시간성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영화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며칠간의 이야기인지 혹은 하루의 이야기인지 혹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꿈속의 이야기인지 이런 것도 시간의 경계를 조금 불분명하게 만든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저는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시간의 경계가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역시 중요한 장치의 실험이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시간은 그러니까 며칠 상관일 것 같기는 해요. 가만 보면은 연호진 배우가 입고 있는 옷이 바뀌기 때문에 집에 가서 빨리 갈아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면 며칠 상관일 텐데, 그렇지만은 좀 이 영화가 뭐 대놓고 판타지는 아니지만 좀 그런 미묘한 선을 타고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명확하게 판타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현실 바깥에 있는 어떤 경계를, 현실과 비현실이 있으면 그 경계를 타고 안에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그게 좀 그런 무드적인 뭔가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대한 영화라고 제가 이걸 읽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도 상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려면 시간이 흘러야 하잖아요. 인물들은 각자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 제목은 공간성을 분명하게 띠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공간이 조금 두드러지는 제목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공간.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사람이 없는 공간이 모르겠는데 사람이 많던 공간에 없는 시간대에 가면은 또 느끼는 감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그런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것 자체도 또 반대로 거기에 누구가 있었을까. 이게 또 영어 제목은 Shades of the Heart예요. 그래서 그런 또 거기에서도 그런 쉐이지 그 음영에 대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보는 영화가 되고 싶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었습니다. 대화 형식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면 아까 연우진 배우가 이제 리액션의 역할로서 창석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그 연기의 입장에서는 그 대화라는 연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인 성향으로 혹은 취향으로 단 둘이 등장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이 영화의 형식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니요, 너무 이렇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뭐 이렇게 사실 뭐랄까, 이렇게 A4 용지에 보통 저는 A4 용지로 대본을 보는 편인데 A4 용지에 글자보다 여백이 더 많습니다. 글자 수보다 여백이 더 많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사실 대화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 공기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좀 느끼는데, 그래서 사실 정말 무척이나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기본에 충실하려고 상대방을 통해서 더 힌트를 좀 얻으려고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문득 또 제 주위에 다른 배우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감독님 작품을 꼭
한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맛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화의 묘미, 그런 대화로서 뭔가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를 굉장히 호기심 갖게 생각을 하고 뭔가 또 배우로서 뭔가 한 단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뭔가 정체되어 있을 때 한 번 더 깨부숴 줄 수 있는 어떤 정말 그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한번 주위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배우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감독님과의 작업, 특히나 그 대화 속에서 연기는 사실은 너무 힘들지만은 정말 하고 나면은 그 즐거움이 있고 뭔가 조금 더 뭔가 성장한 느낌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개봉 당시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뭐 익숙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종관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 항상 감독을 보고 힌트를 얻는다고 하죠. 외향이든 아니면 성격이든. 연우진 배우는 창석을 연기하면서 김종관 감독의 어떤 부분을 이식해서 연기하려 하셨나요? 이렇게 뭔가 그 고유의 약간 좋아하는 거. 약간 좀 드라이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의 드라이하고 조금 뭔가 가끔 이렇게 초점 없는 어떤 눈동자가 뭔가를 생각하고 계신 건데 이제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 미련이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한 어떤 그 선상의 무언가가 조금 있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건조하고 뭔가 조금 건조하고 뭔가 약간 이렇게 쓸쓸하면서도 이렇게 가을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정말 오늘도 너무 옷을 훌륭하게 입으셨지만 이렇게 좀 정말 이런 색상이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국방색 아니면 뭐 이렇게 갈색 아니면 이렇게 조금 뭔가 그레이 약간 이런 톤에 또 요즘도 보니까 북쪽에 흰머리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그런 어떤 톤의 무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또 힌트를 얻곤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같이 이제 술 한잔 할 때면 더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힌트를 좀 많이 얻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질문을 또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 스토리의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창석은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죠. 미영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후배이자 편집자인 유준의 개인적인 사연에 대해 듣기도 하고 사진가 성아, 바텐더 주은의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연우진 배우가 개인적으로 대본을 읽을 때 혹은 창석을 연기할 때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 대본상이죠. 저는 그 바텐더 그 우리 주영 어떤 역할과 그 에피소드에서 조금 뭔가 저도 좀 흥미로움을 많이 느꼈고요. 지금은 별로 그런 생각은 없지만 사실 남자 한 번씩 그런 거 꿈꾸거든요. 바에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술 한잔 하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주면서 약간 얘기를 나눠줄 것 같은 어떤 그런 무드를 그시죠? 생각하시잖아요. 네, 가끔 그런 게 있어서 대본상에서 사실 거기도 사실은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포인트가 더 많거든요. 거기서 제가 또 살짝 제 옛날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묘하게 저는 약간 거기서는 살짝 뭔가 그 남녀 간의 이성 간의 긴장감도 살짝 보이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글 속에서. 그래서 뭔가 조금 또 상대 배우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제가 기존에 준비했던 거를 많이 좀 깨부술 수 있는 여지가 몇 개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에피소드입니다.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한때 꿈꾸셨다고 하니 혹시 바에서 연우진 배우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거든 주저없이 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어둠에 대한 실험의 얘기가 또 잠깐 나왔었죠. 저는 이 영화가 확실히 빛보다는 어둠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둠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빛이 있어야 발생하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다루는 이 영화의 방식이 양쪽 모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특히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그 인물들이 담배를 태우면서 꺼져가는 그 명암을 표현한 것들은 그러니까 리얼타임이잖아요. 그대로 포착한 시도가 있었는데 영화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좋아하는 시퀀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감독님도 그 장면을 포착해낸 어떤 쾌감 같은 것들이 창작자로서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긴장감 넘치는 촬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촬영이 전체가 한 9회차 정도인가? 네, 그 정도
진행이 돼서 되게 빡빡한 데다가 해질녘에 딱 한 포인트에서만 촬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줌과 동시에 의지를 해야 되는, 그래서 배우가 대사 하나 씹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청난 긴장감이 있는 장면이었지만 이게 또 이 어둠에 취하면서 되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아 이게 잘 흘러가겠구나 라는, 배우들이 어떻게든 잘 버티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겠구나 라는 거를 또 눈으로 보는 에너지가 좋았고, 제가 그 장면을 찍을 때는 뭐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그 형체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예, 대화 속에서. 예, 그걸 보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공간을 극장 안에서 보면은 그게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이게 가끔 영어 자막이 있을 때 또 자막을 읽느라고 좀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면 그게 되게 극장에서만 또 줄 수 있는 뭔가 또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 그래서 배우들한테 또 많이 의지를 한 장면이죠. 정말 또 다른 의미의 마술적인 장면이라고 부르고 싶은 명장면이기도 하고요. 연우진 배우는 빛과 어둠 중에 본인의 가까운 속성을 고르라면 둘 중에 어느 쪽에 본인이 가까운 배우 혹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빛입니다. 빛. 빛으로 번쩍이고 있는 가운데 빛처럼 그냥 이렇게 글쎄요. 저도 약간 어중간한 그 선상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뭔가 저는 이렇게 숫자로 뭔가 대입을 하자면 항상 51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50을 뭔가 빛과 어둠이라 나눈다 그러면 그 정도보다는 약간 한 발 더 나가 있는 그 정도이고, 또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감독님께서 우리 영화 같은 경우는 정말 어둠을 제대로 응시할 수 있어야 오히려 빛을 더 환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작품을 통해서 제 안에 어떤 내면과 좀 많이 싸우기도 했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실과 그런 괴로움과 저를 그냥 괴롭히는 어떤 뭐 번뇌 뭐 이런 뭐 고민들과도 조금 많이 막 그런 것들을 많이 꺼내 보면서 좀 그런 분위기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할수록 저는 이제 술 담배를 함으로써 난 빛에 가까운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감독님한테 감사합니다. 빛과 어둠을 두루 경험하셨으니 매지가워의 배우라는 호칭으로 불러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연우진 배우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이 창석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이 캐릭터는 분명히 실존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판타지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창석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소설 속의 남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마지막으로 갈수록 해석되는 인물인데요. 배우는 어떻게 이 인물을 해석하고 연기하고 접근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연기를 하면서는 어떤 그런 생각은 사실 안 했고 정말 그냥 배우에 집중해서 그 에피소드의 단편적인 모습들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종로에서 걷는 마지막 씬들 이렇게 보면은 그 씬들을 거의 저희가 마지막 회차 뭐 그 언저리로 찍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또 막 했었어요. 보는데 창석이 그림자가 없네? 뭐 갑자기 뭐 이런 무서운 얘기도 하면서 그때 딱 느꼈던 게 감독님의 의도를 그때 알아차린 것도 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을 때는 뭔가 창석이라는 인물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소설 속의 어떤 허구일 수도 있고 또 말 그대로 그냥 누군가가 지어낸 창작의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사실 그때 생각을 좀 하면서 했는데, 어떤 연기하는 순간만큼은 사실 거짓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에피소드와 그 대화에 집중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마지막에 걷는 씬들을 좀 찍으면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쓰실 때 그 규정하고 쓰시진 않으셨겠죠? 창석이라는 인물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은 그런 게 좀 이중적인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게 마지막에 죽음과 창작을 같이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이 만든 영화를 각자 풍성한 의미로 읽어주신 관객분들이 오늘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질문을 같이 받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쪽에 가장 먼저 손 드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인터뷰해 주신 것처럼 영화제랑 영화가 잘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의 약간 그 침착한 모습이나 담담한 모습이 영화에 잘 녹아든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번 영화의 키워드가 상실인데 그 상실 안에서도 또 인물이 조금 갈리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성화와 주은 같은 경우는 상실 그 자체로서 경험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유진과 향석 같은 경우에는 그 상실을 이제 보존한 채로 멜랑콜리아 상태로 보존하는 사람으로 기억됐는데 아이유와 문숙 배우님 연기해주신 미영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과 기억의 상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창석의 그 기억이나 아니면 그 자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미영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감독님의 의도에 좀 맞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영 저는 일단 창석은 그러니까 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뭔가를 이렇게 그런 상실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이신데 왜냐하면 성화가 청산가리를 꺼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되게 창작자라는 게 누군가의 슬픔이나 고통에도 예민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뭔가 또 그게 창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 미영은 그런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멋있는 답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뭔가 관객분께서 해석하신 것은 상실이라는 테마에 각 인물이 대처하는 방식 혹은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미영은 그걸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와드렸고요.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 한국어 잘 못해서 영어로 물어볼게요. So first I wanted to ask about representation. I noticed that in the background of one of the scenes where the protagonist is sitting at a restaurant, there are people that are using sign language, and we also see a person with a glass eye. So I was wondering if that was a conscious decision to add to the representation of different types of people in modern society, or if it was a requirement for the film's narrative. And my second question is related to the smoking. So in the first scene where he's talking to his mother, he speaks about his mother tells him to quit smoking because his father died from it, and yet we see that when he has interactions in person with other women, they always give him more cigarettes. So I was wondering what the deeper meaning behind having those women give him cigarettes was. Yeah, that's it.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representation에 대한 것인데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배경에서 특히 그 식당에서 보면은 배경에 그 수어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의안을 띈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떤 의식적으로
현대 사회에 이런 사람들도 좀 영화를 통해서 대변이 돼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담으신 건지 아니면 영화 내러티브에 연관이 있어서 그 장면들을 넣으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스모킹에 대한 것인데요. 그 미영이 아들에게 남편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죽었으니까 너도 담배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여자들이 계속 남자한테 향수기가 담배를 권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숨겨진 어떤 그 이 여자들은 건강에 해롭고 이 사람을 죽이는 담배를 계속 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신데 수호는 농인 캐릭터는 그냥 저는 의미가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네. 그래서 그 한쪽 눈을 한쪽 눈을 안 보이는 그 바텐더는 또 뭐 그런 것들 비하인드가 설명이 되는데 그래도 농인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 게 좀 더 뭐 우리 영화에는 노인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의 공간 그 공간도 실제 있는 공간이거든요. 실제 거의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공간들이 영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어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 엑스트라나 뭐 보조역해도 그냥 나오는 게 좀 약간 그냥 전형적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카테고리 안에 가둬서 하는데 그게 아니면 좀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고 담배는 뭐 좀 저는 나름대로 조크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담배라는 게 어쨌든 저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대화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이 은유적으로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뒤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먼저 4년 전에 제가 전주에 와서 이 영화를 처음 봤었었는데 그 이후로 또 이 영화 여기서 감독님과 연우진 배우님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독님과 배우님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 감독님께는 윤성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독님이 아까 옴니버스 영화라고 할까요? 그런 데에 있어서 창작자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독님께서는 조제라는 영화도 만드셨잖아요. 하나의 큰 장편 스토리가 이어지는 장편 영화로서 그래서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영화와 옴니버스 영화를 창작할 때 있어서 어떤 각각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질문드리고 싶고 그리고 연우진 배우님한테는 이전에 더 테이블에서 김종관 감독님의 더 테이블에서 한 파트에 출연하시면서 이렇게 영화의 한 부분이 돼주신 연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부분이 아니라 영화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연기를 하는 롤을 맡으셨는데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어떠한 다른 점 아니면 본인이 느끼셨을 때 어떤 다르게 느낀 점이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뭐 저는 만약에 상업 영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이야기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보편성을 띄어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말 거장이라서 아무리 새로운 시도를 해도 모든 대중이 받아주는 거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영화의 재미라는 게 또 관객들이 많은 영화에서 또 학습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 내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 또 아무도 없는 곳 같은 영화는 그런 구조를 또 따라서 만들 수도 있지만 또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대화신의 구성만으로도 영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시도 자체를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저도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시도이고 그간 해보지 못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문학적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항상 관심을 갖고 감독님이 하는 글과 또 작품 속에서 이 작품 말고도 항상 모든 작품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 작품 쪽에서 감독님의 앞으로의 창작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그 작품 속에서 또 배우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면 좀 잘 쓰여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셨다시피 아무도 없는 곳 더테이블 마찬가지로 제가 그 전에 감독님 작품을 물론 다 봤었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두 작품 다 마음가짐은 항상 같았죠. 뭐 최선을 다하고 뭐 집중하자 그런 마음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작업을 해왔는데 아무도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말했다시피 조금 각자의 에피소드에 각자가 보여지는 색깔 속에서 저는 물이나 기름 같은 조금 뭔가 잘 윤활유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반면에 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낼 수 있는 색을 조금 더 물감으로서 표현을 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라면 조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그 앞쪽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잘 봤는데요. 제가 보고 나서 생각이 감독님께 일단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캐릭터들이 이제 다 뭔가를 상실하거나 잃는 그런 슬픔이나 고통을 맞이하는데 캐릭터들의 그 모습도 그러고 영화의 전반적인 연출도 그러고 그런 상실감들이 되게 덤덤하게 표현한다라고 전 느껴졌어요. 되게 잔잔한 음악을 깐다거나 그리고 또 캐릭터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덤덤하다라고 느껴졌는데 그게 오히려 후반부에 가서 이제 주인공이 눈물을 저 같은 경우에 펑펑 울었을 것 같은데 또르르 흘리는 그 장면이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큰 상실감을 느끼니까 더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그 체념하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면서 더 되게 상실감의 슬픔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 다 끝나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이 이거를 의도를 하신 건가 뭔가 상실감을 크게 관객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로 이렇게 연출을 하신 걸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감독님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촌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저도 그 바 씬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창석 주인공이 계속 기다리잖아요. 계속 끝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뭐 이건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것도 아니고 뭐를 계속 기다리는 건지 감독님이나 배우님께서는 뭔가 상정하신 게 있으신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 상실에 대한 아까 뭐 눈물 말씀하셨는데 제가 배우를 믿고 되게 잘하는 나쁜 짓이 그게 테이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눈물 더 살짝 흘리는 거, 그 정도 흘리는 거, 펑펑 우는 거. 그 짧은 시간 안에 배우를 학대하면서 그 장면들을 다 찍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냥 어떤 걸 내가 원해. 근데 영화라는 거는 사실 내가 머릿속에서 그린 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린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어떤 때는 좋고 아름다운 장면을 건질 때도 있고 그거는 제가 많은 저예산 영화를 하면서 배운 것 같아요. 했을 때 이게 우리가 규모가 있다면 아주 많은 계획을 해서 계획을 맞춰서 철두철미하게 영화를 찍어서 더 좋은 퀄리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저예산 영화를 할 때는 되게 우연적인 요소를 내 힘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또 많은 것들을 제가 또 선택할 수 있는 건 선택을 하지만 또 아닌 것들은 전체 흐름에서 이 조각이 어떤 게 어울릴지를 또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한 후에 영화를 편집할 때
고르는 것 같고, 네,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진짜 좀 농담삼아 했던 건데 주영에게 좀 마음이 있지 않았나. 계속 바에 왔는데 왜 말을 안 걸지 않는 그런 어떤 농담도 좀 해봤지만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오히려 창석이 좀 심심한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다른 에피소드와 다르게 그 에피소드에서는 누군가가 먼저 말을 걸어오거든요. 창석이 갖고 있는 아픔과 어떤 내 안에 내재된 게 있을 텐데 그것을 조금 어루어 만져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살핌을 오히려 바텐더에게 좀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나름의 거짓말을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 위로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정도의 텐션을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혹시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세요?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기다리는 척했지만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짧은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아볼까요?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확실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큰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영화가 대화를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백이 있고 좀 느리게 흘러가는데 이런 영화들이 자칫 잘못하면 루즈해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감독님 영화는 그렇게 루즈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영화를 연출하실 때 어떤 점을 신경 쓰시는지, 그리고 시나리오를 쓸 때도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쓰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루즈하게 안내시키셨다니까 너무 다행이지만 이 영화는 누군가가 루즈하게 느껴도 당연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이 영화를 뭐 100만 관객, 뭐 200만 관객, 1000만 관객한테 보여줄 목적으로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고 나와 그러니까 닮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과 어떤 영화는 아주 보편적이진 않지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 끝인사 한 말씀씩 들어보고 자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영화 관람해주시고 Q&A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